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몽테뉴의 수상록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수저로 참 어린 시절 힘들게 살았다가 자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끝까지 사신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하지만 인생은 결코 이렇게 썩 녹록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네. 네, 어려움이 좀 많으셨고 매우 고독했던 우리 몽테뉴 선생님 그분의 수상록, 그분의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생각들을 차분하게 담아놓은, 솔직하게 담아놓은 네. 수상록 여러분께 이제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지선 씨는 수상록의 목차를 좀 보면서 요 주제는 좀 재밌겠다 싶었던 게 좀 있습니까? 한 번 더 볼까요? 네. 지금 제 요즘 상황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랑이 많아요? 사랑 어딨어? 사랑에 관하여. 사랑은 네, 마음속에 있죠. 거기는 그거인데 사랑에 관한 게 그쪽에 관련돼 가지고 이분이 글을 쓴 게 있어요. 인생의 맛이라고. 이 프랑스의 앙뚜안 꽁파뇽이라고 이분이 이제 또 몽테뉴 수상록을 가지고 이 아주 주제를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키워드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개가 있으니까 지금 사랑에 관해서 궁금하시면 뭐 자웅동체 이런 것도 하나 있고요. 아, 그래요? 자웅동체요? 그리고 자웅동체? 이제 성에 관한 것도 있고 그렇게 있죠. 그러면 선생님도 한번 골라보시죠. 아니 저는 자웅동체 갈래요. 뭐야? 우리 시청자분들의 흥미를 위해서 네네. 자웅동체. 네. 자웅동체라는 게 사실 뭐 아주 희귀한 경우 아니고서는 인간에게서는 보기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책에 나와 있거든요. 1980년 로마 여행길에 여자로 태어나 20년 이상을 살다가 남자가 된 한 사람을 만났다. 22살까지는 말이라는 이름으로 지내다가 이제는 제르맹이라는 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자가 되었느냐. 힘껏 달렸더니 음경이 생겨나더라 라고 대답했다. 말도 안 돼. 그래서 그 지역 소녀들 사이에서는 다리를 크게 벌리고 걸음을 내디디면 제르맹처럼 남자가 될지도 모르니 조심하자는 내용의 동료가 불리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일이 빈번한 것은 그리 신기한 일이 못 된다. 상상력으로 이 정도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 상상력으로. 이 원인은 상상력이다. 소녀들은 섹스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몸속에 음경이 자라나기만을 간절히 생각했다. 음경에 대한 상상이 지나친 나머지 음경이 불쑥 솟아나는 것이다. 남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 남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희귀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성기를 다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 있죠. 네. 우리 전통에도 뭐 그 사방지라고 그러나요? 네, 있습니다. 거기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그 여성의 음경의 상부분에 위치한 굉장히 클리어한 것 같은 그 느낌의 거기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남성 호르몬이 발달하게 되면 그것이 이렇게 꽤 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마치 남자의 성기 마냥. 그래서 그거를 그런 내용인 줄 알았다. 네, 근데 아마 그것도 그 현상일 거예요, 아마. 뭐, 이제 달리면 나온다. 잠복돼 있다가 이제 결국 나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여자가 잘 생각을 못한 게 원인과 결과를 좀 헷갈려 생각한 게 달려서 그게 커진 게 아니고 남성 호르몬이 막 발달하면서 달리게 된 거죠. 더 뛰고 그 에너지 테스토스테론이 막 나오니까 그래서 달렸더니 그거는 이제 같이 커진 거죠. 그럼 정영진의 수상록 하나 쓰세요. 난 수성록으로 성을 따라가는 수성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는 그 현상이 분명히 어딘가 뭐 지구상에 종종 발생하니까 그런 걸 보고 나서 아마 그 당시에 성에 대한 태도나 그런 것들은 이런 이상한 현상마저도 여성의 성을 조금 더 억압하는 혹은 뭐 여성의 성의 그 롤에 대해서 젠더 롤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쓰였을 그 가능성을 저는 이제 충분히 그렇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 상상의 힘을 하나 더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뭐냐면 당시에 뭐 끈묶기 저주라는 게 있었대요. 네. 끈을 묶기 저주. 예, 그러니까 남자를 이제 신혼 초야 첫날 밤을 치러야 되는데 이 남자를 불능으로 성적 불능으로 만들어 가지고 결혼을 첫날 밤에 치르지 못하도록 이제 마법의 주문과 함께 끈을 묶는다는 거예요. 네.
어디에 묶는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하여튼 마부의 주문과 함께 끈을 딱 묶어버리면 자기 친구가 진짜 그렇게 주문을 걸리고 끈을 묶은 다음에 좌절을 겪었다는 거예요. 성적 좌절을.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 친구가 그때 얼마나 불행했을까 이걸 상상하다가 자기 자신도 성적 불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끈의 저주. 네, 그러니까 네. 이 상상력의 힘은 이제 몽테뉴에 따르면 상상력의 힘은 없던 것도 생겨나게 하고 잘 작동하는 것도 작동을 못하게 할 만큼 그 정도로 이제 힘이 세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서는. 어디에 묶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끈을 묶어 놨더니 불능이 되더라. 정영진의 수성록 들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했는데 지금 빨리 제 머릿속으로 계산하기로는 흔히 생각하기로는 그냥 어디 거기에다 묶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시겠습니다. 그건 거기다 묶었는데 안 됐다고 한다면 그 이상할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아닌 것 같고 아마 뭐 손가락이라든지 아니면 뭐 발목이나 뭐 이런 데 아마 끈을 묶었을 거예요. 그렇게 묶으면 사실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성생활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으나 그렇게 묶은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 일종의 이제 성적 억압이 될 수는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묶는 것 자체로는 피지컬하게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지만 멘탈에는 이걸 묶는 게 너 성적으로 완전히 묶이는 거야라고 말을 듣는 순간부터 거기에 이제 빠져버리는 거죠. 저는 그 상상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오늘 한번 묶어보시죠. 되나 안 되나. 안 묶어도 쓸 수가 없어. 빨리 넘어가겠어요. 유슬리스요. 근데 사실 이런 느낌 같아요. 그거는 이게 이제 여기서 했던 말은 결국 이 사람의 그 철학인데 그러니까 결국 성적 불능에 빠진 그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내 영혼은 지금 이렇게 하라고 움직이는데 내 육체는 말을 안 듣잖아요. 반항하잖아요. 그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참 복잡하게 따로 노는 같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은 뭡니까? 육체와 영혼을 같이 이제 통합해서 보는데 이런 어떤 상상력의 힘 같은 경우 보면 나라는 사람이 과연 뭐라고 규정할 수 있느냐? 이것도 고정되어 있는 게 없다 이거죠. 아까 말했던 마리가 제르맹이 되어버렸고 22년간 여자 살다가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도 성적인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임포텐츠가 돼버렸고 이렇듯이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라는 이런 것들이 가장 물리적인 것도 이렇게 바뀌어진다. 고정된 게 없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유동적이고 변하고 몸의 문제에서도 우리 상상력으로 이런 것들이 될 만큼 이제 유동적이다. 사실 근데 이거하고 비슷한 글을 재밌는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고 너무 재밌어갖고 소개시켜 드리려는데 요즘 머리가 작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머리가 다 작잖아요. 남자 여자들 비율이 좋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정말 얼마 안 됐단 말이죠. 이게 머리가 작아진 사람들이 많이 지금 생겨나는 게. 네, 저희 대한민국에. 네. 네. 예전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머리가 커야지 최고의 엘리트거든요. 머리 좋다 그랬죠. 예전에 그런 어머니들이 우리 애가 머리가 작아서 큰일이다. 이런 공부를 못 하는데. 그래서 머리 큰 애들만 보면 아우 정말 내 엄마 아버지는 좋겠다. 머리가 이렇게 커서. 진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왜 지금은 이런 미적 기준이 변해버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냉정히 따져보면 우리가 그 획득 형질은 유전이 안 된다고 보잖아요. 획득 형질은. 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단시간 내에 이렇게 바뀌었냐 이거죠. 단시간 내에. 단순하게 음식을 서구적인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체형이 바꿔지나? 이렇게 보기에는 머리가 작아지는 거하고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바로 이제 우체다 다치라는 분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좀 문과적 상상력을 발휘해본다. 이 얘기도 말하자면 상상력의 힘이다 이거죠. 몽테뉴식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머리가 작은 게 멋지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딱 지배적인 어떤 담론이 돼버리면 부모들이나 어린 자녀들이나 기회가 닿을 때마다 머리를 어떻게든 작게 보이려고 노력을 한다 이거죠. 그런 것들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해서 머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라마르크 용불용설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싶잖아요. 왜 목을 나무를 그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교과서에서는 획득 형질이 유지는 안 되죠. 근데 이 재밌는 말을 해요. 획득 형질이 유지는 안 되는 게 뭐 이건 좀 여담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별로 엄마 아버지 꼬리를 자른단 말이죠. 그죠? 지의 꼬리를 잘라요. 그럼 꼬리를 자르니까 바로 아무리 잘라고 해도 결국 자식들은 또 꼬리가 나오니까 이거 봐 획득이 유지 안 된다는데
이분이 참 재밌는 지적이에요. 그거는 왜 그럴까 이거죠. 간단하다 이거죠. 꼬리가 없다는 조건이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꼬리가 없는 게 내 생존에 유리하다면 반드시 유전하지 않는다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지금 우리가 했던 실험은 진짜 생존에 필수적인 기능들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생존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하나만한 기능들 가지고 하면 이걸 갖고 뭐라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머리가 작은 소녀, 우리가 말하는 비율이 좋은 소녀는 뭔가 남자들이 이 사람에게 더 많은 좋은 데를 데려가고 싶어하고 좋은 비싼 음식을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확률, 내 생활 물자가 개선될 확률이 재밌는 말인데 모아이형 소녀보다 높지 않을까 이거죠. 모아이, 있었으면 모아이보다는 아니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냐 이거죠. 개체 입장에서는 내 생존에 유리하고 배우자 찾아낼 기회도 넉넉하니 머리 작은 유전자가 이런 엄청나게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냐. 진화 압력으로. 머리 작은 게 유리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 예전에 이건 DNA 하시는 분들은 웃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만 진짜 이게 후성 요정까지는 갈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상상력의 힘으로. 그 정도 진화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좋다고 생각하면. 근데 저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상상력의 힘으로 그렇게 뭔가 커지고 작아지고 뭐 그럴 수 있다면 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 문장을 마무리를 해? 네? 다 커지지 뭐 이런 거? 다 커지지. 모든 어떤 성적 매력이 다 커지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서 나오겠죠. 진화 압력으로 필사적으로 그건 가야겠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거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만약 이렇게 해석하면 사람들이 반발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저 엄마 아버지는 저렇게 인품이 훌륭한데 자식은 개차반이야. 그런 사람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리고 부자의 자녀는 또 부자가 되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구두쇠인데 자식도 참 돈 잘 벌어. 이게 어떻게 해석하냐.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해석이. 왜냐하면 돈을 버는 능력은 개체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바로 이어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엄마 아버지 밑에 있는 애들이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어받으니까. 근데 엄마 아버지가 아주 인격이 훌륭하고 이런 거는 개체 생존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인격이 좋으니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애가 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니 제가 이제 보면서 이 상상력의 힘이라는 게 사회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때는 그게 사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내올 수 있거든요. 예전에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만 레비스트로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원시 부족은 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두통 있을 때 우리는 아세트아미노펜을 먹습니다만 그 부족은 뭐냐면 딱따구리에 부리를 만지면 두통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두통이 사라지거든요. 그 부족은. 그만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상력이라는 게 내 혼자니까 지금 말씀대로 커지면 이런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것이 만약에 무조건 큰 게 최고 좋다. 뭐가 이렇게 한다면 진짜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웃음으로 한번 드려봤습니다. 근데 뭐 아예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이제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정말 믿기 어려운 언빌리버블한 사진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강하게 사회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잖아요. 그 압력 때문에 병원들이 다 잘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병원들도 잘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압력이 이제 워낙 강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떻게든 키우려는 뭐 운동이 됐든 뭐 패션이 됐든 뭔 방법으로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진짜 젊은 분들 보면 예를 들어 지금부터 한 30년만 거슬러 올라가서 뭐 80년대 혹은 뭐 90년대 이렇게만 보더라도 그분들 한 35과 지금 35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뭐 몸매란 말을 써서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몸매도 지금 20대 몸매와 그때 20대 몸매 차원이 다르죠. 30, 40대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엄청 노력을 했겠고 열심히 운동도 했겠고 뭐 투자도 하셨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압력을 가하다 보면 저는 요즘 애들은 10살, 15살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기울이기 이전부터 예전 10살, 15살과는 꼭 영양적인 측면 외에도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정영진의 수성록 제2장 요즘 친구들의 몸매에 관하여를 들으셨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그 사회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네네. 성기도 좀 커지지만 그만.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그런 거죠. 아까 왜 이제 그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보통 영혼이 육체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몽테뉴가 그 말을 타고 가다가 승마를 하다가 자기 부하가 자기한테 부딪혀갖고 완전 혼절을 해버려요. 그 혼절해가 자기는 거의 죽음의 경험을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전혀 의식이 없는데 그 책에는 잘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때 상황을. 왜냐하면 그 나중에 부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알려준 얘기를 거예요. 해줬으니까. 근데 자기가 그때 제일 놀랬던 게 자기는 그때 아무 의식이 없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가 그 와중에 다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럼 이게 뭐냐 이거죠.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데 내 영혼과 정신과 육체는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뭔가를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절대적으로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자체가 뭐냐 이거죠. 그때 거기서 이제 영혼과 육체의 관계라는 거. 데카르트가 말했던 문제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프로이드가 말했던 문제들을 다 미리 선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세운 거는 그럼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거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일시적인 거고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거죠. 끊임없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건 결국 상대적인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이런 것들 자체도 이렇게 보면 이 세계는 끊임없이 움직인다. 끊임없이 만물은 변화한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충분히 자기는 이해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히려 본인의 어떤 철학적 전제는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인다는 거죠. 네네네. 거기 속에서 상상력의 힘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결국은 인간의 정체성이라든지 우리가 인간의 정체성하면 남자 여자를 제일 먼저 보는데 그 남자 여자 자체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를 끄집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네. 아까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네. 이 사람이 그런 걸 썼다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고, 나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거 썼잖아요. 네. 그럼 그런 거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뭐 사고나 생각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래서 올바른 사고 네네. 그걸 하면서 이제 보통은 가장 이제 몽테뉴하고 어떻게 보면 좀 대척점이 있다고 해야 될까? 라블레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라블레도 이제 가르강티아 팡타그리엘 해가지고 네. 아주 유명한 그 일종의 우의적 소설을 썼죠. 아주 인문주의자인데 네. 라블레의 소설 가르강티아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기 아들 팡타그리엘에게 너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습득한 학문의 10년이 되기를 바라고 10년. 그러니까 정말 큰 어떤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바다 같은 그것이 되어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몽테뉴는 수상록에서 머리가 지식으로 꽉 찬 사람보다는 사고가 올바른 사람을 아주 높이 치는 거죠. 생각하는 법. 이걸 쳤죠. 그러니까 이게 교육의 어떤 전통적인 두 가지 관념을 대변하는 거죠. 한쪽은 지식이 중요하다. 지식이 중요한 교육은 바로 가르강티아, 라블레식인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중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입식 교육을 해야 되겠죠. 네. 계속 채워내야 되고. 또 몽테뉴식으로 하면 이건 사고 능력이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식을 내 체화를 시켜내냐. 단순하게 그것이 뭐 잘잘잘 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내 몸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의 어떤 자연스럽게 나의 생각을 하는 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본 거죠. 단순한 메모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 체제가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본 거죠. 몽테뉴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그 당시 당대 교육을 아주 비판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지금 학문을 위한 학문을 하고 지식에 양에 치중하고 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학문 자체를 그렇게 완전히 고평가하진 않아요. 이분 같은 로마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가 문화가 너무 발전하면서 결국 로마는 쇠락해졌다고 보거든요. 네. 교육과 문화가 너무 발전하면 사실은 무력이 약해져가지고 쇠락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폐해가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식 이런 것들보다는 결국 할 수 있는 응용을 해야 된다. 이거죠. 너무 백과사전적 지식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본 거죠. 재밌는 말을 해요. 누가 더 많이 아는가 보다는 누가 더 잘 아는가를 물어야 된다. 기억을 채우는 데만 힘쓰고 우리는 지금 기억을 채우는 데만 힘쓰고 양심은 비워두고 있다. 이해력도 비워두고 있다. 안 된다. 이렇게 본 거죠. 이 사람은 항상 자기가 여기 글에서 이렇게 나와요. 나는 기억력이 안 좋다고 되게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말을 해요. 근데 기억력이 안 좋아서 나쁘냐?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장점이 있다고 봐요. 기억력이 안 좋죠. 어떤 게 있을 것 어떤 같습니다. 장점? 기억력 안 좋으면 네. 뭐 기분 나쁘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한 걸 금방 잊을 수 있잖아요. 뭐 우기기도 좋고. 네. 그렇죠. 기억이 안 나. 내가 잘못한 것도 금방 잊고. 사실은 몽테뉴에 따르면 기억력이 나쁠 때 좋은 것은 거짓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고요? 네, 왜냐하면
거짓말을 잘하려면 기억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저번에 했던 거짓말하고 부딪히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금세 들통나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기억력이 나쁜 사람은 그럼 금세 들통나버리면 안 되니까 결국은 기억력이 나쁘면 진실에 바라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이제 몽테뉴가 참 재밌는 말 한 거죠. 그래서 나는 정직하다. 이런 걸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몽테뉴의 이런 방법들이 결국 니체가 나중에 좋아하는데 바로 이 니체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내가 기억력이 나쁘다 이런 게 나쁜 게 아니라 사실 그런데 그 대신 난 정직성이 좋다. 이 기억력과 정직성을 뭐라고 할까? 대립이라보다 상대 한 짝, 원페어, 한 짝으로 만들어가지고 요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니체 나왔죠. 니체는 인간을 알아야, 초인을 말하면서 인간을 말해주잖아요. 초인을 더 잘하려면 인간을 알아야 되고. 항상 그 대립각을 쓴단 말이에요. 네. 자연을 알려면 문명을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할 때 더 이게 드러난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오히려 내가 기억력이 나쁘다라는 약점을 나는 정직하다라는 장점으로 돌려 말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기억력이 부족하니까 어떤 게 좋으냐? 남에게 덜 의존한다는 거예요. 기억력이 부족하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어차피 책을 보고 남 말 들어도 잘 기억을 못해. 네. 결국 내 판단력에 의존하는 거예요. 남한테 의존 안 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기억력이 나쁘다 보니까 결국 내 안에 남아있는 거는 더 이상 남의 것이 아닌 정말 소화되고 체화돼서 내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내 판단은 오로지 그것에 의해서 의거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작가, 출처, 표현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 내가 쓴 글이나 작품도 나는 금방 잊어버린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냐? 이거는 아까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자기 그만큼 정직하다는 걸 상대적으로 보여주는데 지금은 뭡니까? 나는 그래서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 내 스스로의 판단에 의존한다. 결국은 난 독창적인 인간이야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결국 우리가 모든 교육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는 결국 양심이라는 거예요. 네. 정직하거나 도덕성인데 우리가 모든 것을 잊었을 때도 남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양심이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 뭐가 한 수이냐 이거죠. 결국은 기억력이 나쁜 것이 한 수이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나빠서 나는 한번 읽은 책 기억 못하고 들은 이야기 기억 못한다. 몽테뉴에 따르면 아주 양심적이고 아주 독창적인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상식을 착 의심을 해가 딱 틀어져 가지고 나아가는 게 바로 몽테뉴 글쓰기 아주 매력이죠. 어때요? 매력 좀 많이 느꼈어요 지금? 아직 좀 덜 느낀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되게 기억력도 안 좋거든요. 네. 몽테뉴 멋진 사람이네요. 왠지 네. 저는 기억력도 안 좋고 상식도 부족하고 교양도 적지만 양심적이고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양심적이고 독창적이고 내 목소리로 네. 말하려고 한다. 그러면 네. 몽테뉴에 따르면 바로 그런 가장 지성적인 제가 사람이 되는 그런 거죠.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좀 더 교양을 좀 가지려면 네, 이런 거 하나 좀 탑재하면 좋겠어요. 뭐 네. 목소리도 좋고 다 좋지만 네. 책을 조금 네. 더 읽기를 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많이 안 읽은 티가 나죠. 그러나 그 지금까지 못 읽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읽으려면 얼마나 목이 아프고 눈이 아파요? 리드모아 독서대와 함께라면 아마 이지선 씨도 책 읽는데 훨씬 더 용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저 책이 더 네 제가 거북목이 있어요. 아, 거북목 있죠?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냥 바닥에 놓고 책 읽으면 무조건 거북목이에요. 네. 이제 목을 쭉 빼고 리드모아 독서대와 함께 편하게 독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각도 조절이 다 되고요. 재질 자체가 아주 탄탄합니다. 이게 저 독서대가 약간 좀 너무 가볍고 이러면 막 흔들리고 이러면서 그만 넘어지고 이러면 책 읽을 맛이 안 나요. 네. 든든합니다. 네. 리드모아 독서대. 더 읽으란 얘기예요. 리드모아. 아, 리드모어. 네, 리드모아 독서대. 여기에 이제 책도 올려도 당연히 이제 그렇죠. 되고요. 태블릿 PC라든지. 아, 요즘에 노트북. 네, 이런 걸로 많이 읽잖아요. 좀 잘 되나요? 아유, 태블릿 무조건이죠. 자, 딱 사이즈도 네. 좋네요. 아유,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을까요? 이거와 함께라면 뭐 24시간 책을 읽어도 네.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네. 네. 거북목도 편하게 아유, 책을 맞습니다. 읽을 수 있겠군요. 네, 거북목도 올빼미목으로 360도 돌아가게 만들어드립니다. 제가 학생 때 이런 걸 만났으면 공부 열심히 했을 텐데. 유지선 씨 진짜 서울대. 자, 우리 리드모아 독서대와 함께 튼튼한 여러분의 목 건강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리드모아 독서대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우리 네. 몽테뉴 선생님의 수상록. 네. 다음엔 뭐에 대해서 좀 한번 볼까요? 혹시 뭐 키워드 있을까요? 대화라든지 네, 대화도 아니면 뭐 있고. 성적인 거 저는 좋습니다. 성도 있고요. 그놈의 성. 근데 이제 대화도 결국은 뭐 사실은 아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제 대화 3권의 협의의 기술에 대한 이 대목이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누구의 손에 발견된 건 진리라면 무조건 환영하고 보듬으며 멀리서라도 진리가 다가오는 것이 보이면 즐거이 항복하고 무기를 내려놓는다. 지나치게 위압적으로 가르치려는 태도가 아니라면 비판도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결국 이분은 뭐 아주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네. 그리고 뭐 이기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다. 서로 이제 자극을 받고 이런 것들로 이제 즐거운 대화를 한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죠. 아 근데 자기를 본다는 게 가장 중요한데 왜 타인과 대화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자기 자신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타인과 대화를 그렇게 또 좋아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의 책을 인용하고 하는 것들은 뭐냐 그 사람 글에서 나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내가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결국은 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난 타인과 대화를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말하는 대화라는 것은 대화를 할 때 말의 절반은 말하는 사람의 것이고 절반은 듣는 사람의 것이다. 그게 정말 진정한 나눔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내가 말한다고 해서 온전히 100% 내 말이 아니라 진지하게 들어줄 때 그 사람이 반의 몫을 차지한다는 거죠. 항상 나와 타인이라는 게 상호 보완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타인과 대화를 해서 이긴다라든지 거기에 자존심을 걸고 이런 전투로 인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경계를 하고 물론 이제 그러면서도 뭐 대화도 어떻든 이기고 지는 대결에도 비유는 될 수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대화를 받아줄 때 아름다운 대화가 된다. 뭐 이런 저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결국 뭐 이런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뭘 가장 원하냐? 책만 읽으면 결국 활기가 없고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책만 읽으면 무기력하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에 단번에 자극을 못 준다는 거죠. 근데 대화는 단번에 우리 정신을 확 일깨워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사실 나중에 3가지 교제에 대하여가지고 이런 글이 있거든요. 이 글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 사람이 3가지 교제, 인간이 살아가면서 3가지 교제의 방식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아름답고 정직한 여성. 두 번째는 드물지만 귀중한 우정.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책이라는 거죠. 이 교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3가지 교제 방식은 요 3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름답고 정직한 여성은 나이와 더불어 시들어버리고 귀중한 우정은 너무너무 드물다. 귀중한 우정을 만나고 삭히는. 그런데 이 책은 애정이나 우정이 가지고 있는 그 격정적이고 열렬한 감정을 못 느끼지만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마다 바로 책은 나에게 와준다는 거죠. 접근이 아주 제일 좋다. 그리고 책은 사람과 달리 친구나 여인과 달리 예측이 불변한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항상 나에게 충실하다. 속을 태울 일이 없다. 여성이라든지 우정은 어떻게 보면 아주 우연히 생길 수 있고 결국 의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내가 항상 주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재미있는 말 나요. 우리가 책을 읽다 너무 어렵잖아요. 책에서 어려운 대목을 만나면 땀을 흘릴 필요는 없다. 나는 언제든 원하면 이 책을 놓아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읽는 거는 이걸 가지고 내 생각에 자극을 받는 거지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의 지식과 정보를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독서를 하는 게 뭔가를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빈틈을 만들어내는 게 독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내 생각에 고정관념을 계속해서 허물어뜨려야 돼요. 네네. 그것이 이제 독서가 된다는 거죠. 네. 지식과 정보를 채우는 게 아니라. 오늘 1, 2부 통틀어서 가장 멋지고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까? 지금 500년 전에 네. 몽테뉴와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그런 약간 상상을 하니까 굉장히 네. 설레네요. 500년 전에 정말 멋진 사람과 지금 그 사람의 생각과 나는 그렇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렇죠. 느낌? 그러니까 이거를 책은 다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은 뭐냐? 우리가 처음에 책을 읽으면 어떻게 보면 에이 그래 우정이나 애정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이 책은 우리를 다시 불가피하게 타인에게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네네. 책을 결국 읽다 보면 결국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한번 이 책을 읽다가 이 글을 읽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아주 어려운 책들 있잖아요. 이게 아무도 이걸 몰라. 우리 집안에 아무도 내하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내 친구들은 맨날 무슨 어린이 명작 동화 보고 있는데 나 혼자 그냥 뭐 대학생들 보는 책을 다 꺼내가 읽고 있는 거야. 이해도 못해요. 근데 그 책을 막 읽을 때는 이게 뭔가 나는 세상을 다르게 살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뭔가 세상과 고립돼 있다는 느낌이 들고. 네. 그리고 또 상당히 소외감도 느끼고, 와, 내 마음을 아무도 못 알아줘. 그러면 또 우월감도 느끼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막 환상이 깨지는 경우 많은데, 근데 그때는 또 그게 되게 싫은 것 같은데, 결국 그러면서 또 다시 사람에게로 다시 끌고 가잖아요. 그래가 다시 또 서로 부딪히고 이러면서 그 책은 또 다시 새롭게 느껴지고, 이 독서를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해체되고 또 재구성되고 이걸 반복하면서 인간의 삶을 두껍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우리 삶을 단순하게 한 방향으로 딱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네. 다양한 유동성을 만들어주는 게 독서, 진정한 독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이 책을 보면서 멋있다. 그죠? 아. 일당백이 이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나 보다. 아, 그래요? 네, 너무 매력적이네요. 아유, 고마워요. 이제서야 일당백의 매력을 알겠네요. 몇 번째 주?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대박. 뭐 이제 우리가 또 가장 또 흥미있는 주제. 아, 또 정영진의 수성록을 위해서 음. 또 그 배워야 되는. 사실은 이때만 해도 네. 기독교 문화가 아주 지배하는 때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름의 문필가들은 이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안 했는데 베르길리우스의 시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아주 자유분방하게 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이게 참 몽테뉴의 아주 솔직함이고 인간적이고 그리고 아주 격이 없음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다른 모든 주제를 뭐 그렇게 다 진지하게 보고 이 주제는 아니라고 보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대결이다. 뭐가 나와? 네. 얼마나 과연? 솔직한가. 네. 그럼 한번 이걸 한번 읽어주시면 아, 읽을까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뭔데요? 뭘 읽으라고 하는 건데. 누가 읽은 게 더 좋을까요? 아니 뭐 여기 요 부분만 읽어주시면 네네. 네. 요 부분만 읽어주시면. 성에 대해 내가 즐겨 다루는 주제로 돌아오자. 대체 성행위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사람들은 그리 자연스럽고도 필수적이고 정당한 행위를 수치심 없이는 입에 올리지도 못하며 진지하고 견실한 대화에서 제외시키는가? 우리는 죽인다, 훔친다, 배신한다 따위의 말은 대담하게 입 밖에 내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입안에서 웅얼거릴 뿐이다. 말로 표현하는 것을 자제하면 할수록 그것에 대한 생각이 커진다는 법칙이라도 있는가? 사람들이 가장 덜 말하고 덜 쓰고 가장 자주 함구하는 말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이자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라니 참 재밌는 일이다. 제일 말 안 하는, 네, 제일 그렇죠. 속으로 웅얼거리는 금기시하는. 이 사람들한테 쓰면서 그것이라고 써 자꾸. 그거 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나. 네. 네. 번역하면서 이랬을 수도 있겠네요, 하긴. 네, 근데 아. 그것이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 이게 맞는 말 같아요, 그죠? 절도, 살인, 사기 이런 거 참 끔찍하고 범죄는 막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왜 이제 성에 관해 섹스 이런 말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수치스럽게 느끼냐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해석은 딱 그거죠. 아까 말했던 많이 생각하는 만큼 적게 표현하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적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치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몽테뉴 해석입니다. 왜 그 성에 관해서 말을 많이 올리지 않느냐 딱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말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더 생각을 많이 하기 위함이다. 성에 관해 생각을 많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단어를 입 밖에 내지 않는 거다. 그리고 그 단어를 우리 입 밖에 올리지 않지만 완벽하게 알고 있고 그것이 비밀스러운 만큼 더 소중히 여긴다. 섹스를 둘러싼 미스터리가 섹스를 매혹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너무 어린 시절부터 네. 성과 돈에 노출되면 성숙한 인간이 되기 힘들다고 하거든요. 어른이 되기 힘들다고 하거든요. 뭐 그런 측면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 나오는데 포르노그래피와 에로티즘의 차이라는 거예요. 적게 말하고 자꾸 이 미스터리를 안개를 많이 피울수록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암시하고 자극을 받는다는 거죠. 그 에로티즘은 오히려 감추면서 더 상상력을 극도화해서 욕망을 자극하는데 모든 것을 보여주는 포르노그래피는 오히려 다 보여주니까 그 뭔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제 우리가 적게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섹스에 대한 금기를 하면서 가외소득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뭐죠? 가외소득이. 금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직접적으로 말을 못 하잖아요. 완곡하게 표현해야 되니까 거기서 나온 게 결국은 그림이나 시나 문학이라는 거예요.
성을 결국은 제육점 말을 못하고 완곡한 표현하니까 결국 이 사람은 수치심이 예술을 발생시켰다. 성에 대한 수치심이 결국은 예술을 탄생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분의 견해입니다. 뭐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성에 대한 수치심이 네. 예술을 발달시켰다. 네네네. 완곡하게 표현해야 되니까. 이 성을 왜 그렇게 금기시했느냐? 더 이제 미스터리가 해야지 더 매력이 정대된다. 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다. 표현을 안 할수록 더 우리는 생각을 계속 키울 수 있다.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 보이긴 하나 네. 딱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행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 말을 안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것 때문에 더 그 생각을 많이 할 수는 있으나 그 생각을 많이 하기 위해서 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건 전 아니라. 거기서 이제 바로 몽톤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또 뭐 저랑 대화합니까 또? 네네. 그러니까 입안에 삼킨 것을 오래도록 음미하려면, 네. 그러니까 입안에 내가 삼킨 달콤한 사탕 같은 것을 오래도록 맛을 보기 위해서 두루미처럼 목이 기다랗기를 바라니가 있었다. 쾌락이 달아나는 것을 붙들고 그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눈짓 하나, 고개짓 하나, 말 한마디 신호 하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배려와 보상으로 작용한다. 우리가 천천히 가자.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아까 말씀드린 가서 꽂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너무 성격이 급해가지고 느린 사랑에 기술을 좀 배워야 된다. 네.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예요. 너무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정보에는 보상이 없음을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썸을 타라. 준비 과정이 길어질수록 관능의 매력은 살아난다. 색욕과 식탐은, 성욕과 식욕은 목적의 달성을 늦추는 늑장을 부릴수록 그 욕망이 깊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뭐 그런 대목 있잖아요. 예전에 킬빌에 나오는 대목인데 복수는 차가울 때가 가장 맛있는 음식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참 이게 냉정하게 천천히 기다려갖고 정말 막 뜨거운 거 바로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천천히 냉장고에 넣어놓고 차갑게 식을 때까지 기다릴 때가 가장 맛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쾌락도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비 단계에서 애교와 희롱으로 남자들을 애태우게 하고 기다리게 만들고 애정을 표시하는 것을 최대한 여자들은 미뤄야 된다라고 이제 충고를 하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또 이 재밌는 말이에요.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는데 하지만 미간을 찌푸리고 시큰둥하고 새침한 태도로 남자들을 맞이하면 남자의 열정은 다 꺼져버리게 됩니다. 너무 그렇게 계속해서 끝까지 가면 안 된다. 이러면서 피타고라스의 며느리 이야기를 해요. 피타고라스의 그러니까 며느리요? 이 책을 보면 다양한 진짜 그 르네상스 시대의 문인과 뭐 모든 사례와 일화가 다 들어가 있어. 네. 풍부한 문헌 인용이 되어 있는데 아주 우리 박시가 안 됩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아는데 며느리. 며느리가 있어. 네. 그 피타고라스의 며느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네. 남자와 잠자리를 함께하는 여자는 치마를 벗을 때 정숙함도 벗어야 하며 다시 치마를 입을 때 정숙함도 입어야 한다. 라고 이제 피타고라스의 며느리 말한 그 방법을 채택하시오. 뭐 옛날 사람들이니까 그죠. 네. 그렇게 표현했겠죠. 그 시대에 맞게. 근데 뭐 그건 굉장히 그 인사이트는 좀 있네요. 네네. 벗을 때는 화끈하게 다시 입은 상황에서는 마치 내가 언제 그랬냐는 네네. 정숙하게. 그렇게 좀 온도 차이를 많이 좀 보여줘야 네. 이게 좀 오래 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그래서 결국 뭐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 이런 거죠. 결국은 사냥의 즐거움은 포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냥 그 자체와 그것을 둘러싼 산책, 풍경,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오직 사냥감에만 관심 있는 사냥꾼은 고기 수집꾼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독서나 학문도 똑같다 이거죠. 영혼을 사냥하는 건데 그게 결국 그 목적 있잖아요.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지식을 얻었다. 이 책을 읽고 나는 남들한테 자랑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도 처음에는 그러죠. 처음에는 내가 독서를 하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남들한테 잘나 보이기 위해서. 몽테뉴가. 두 번째는 내가 좀 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근데 세 번째는 그 자체로 즐겁기 위해서. 독서도 그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네네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국 그 과정마다 차곡차곡 행복이 쌓이는 거지 그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눈앞의 목표라든지 적극적 성과 이런 것들을 아니라 네. 정말 그것이 없는 활동에 시간을 기꺼이 바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삶의 본령을 향유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뭐 죽음하고 연결되는 거죠. 네. 이게 결국은 죽음 아니냐. 그러니까 죽음은 결국 인생의 끝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시대에는 결국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기 때문에 죽음들을 또 패스트도 있었죠. 종교 전쟁도 있었고 오늘 밤을 자다가 누가 와서 나를 죽일지 모른다. 네. 바로 앞에
마을을 가는 것도 어느 놈이 나를 죽일지 모른다. 이런 어떤 불안감에 살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참 그런 죽는다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인간이 한 번 나면 죽는다는 분명한 확실성이 있는데 네.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또 우연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확실성과 우연성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냐의 문제 같아요. 이제 보통의 인간들은 우연성을 좋아하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잖아요. 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 시간을 그리고 이것이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까 시간을 어떻게 보면 탕진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인간은. 네. 만약에 진짜 확실하고 지금 우리 살아가는 매 순간 매 순간이 죽음을 향해 살아가기 때문에 확실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은 뭐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은 뭘 하고 내일은 뭘 하고. 인간은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확실한 것보다는 우연한 거를 더 좋아하죠. 언제 죽을지 모른다에 베팅을 한단 말이죠. 바로 이제 몽테뉴도 이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인식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네. 몽테뉴 이제.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일권에서는 물론 뭐 1권, 3권이 좀 늦게 썼다 해서 갑자기 인식 발전 이런 건 아니고 좀 변화가 보이는데 이 사람 이렇게 키케로를 좋아했거든요. 네. 그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 키케로한테 이 말을 빌려왔어요. 철학은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이 철학이다. 죽는 방법을 배우는 게 철학이라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은 결국 죽는 방법을 배우는 거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지는 죽음이고 죽음은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필연적 대상이다. 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고민한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러면 첫 번째 죽음에 대한 치료법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은 망각과 맹목의 상태다. 결국 죽음은 외면한다고 사라지고 등 돌린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도 죽음은 나에게 관심이 있거든요. 나는 죽음에 관심이 없지만 죽음은 나를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나 혼자 정신승리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은 뭐냐? 그래서 메멘토 모리를 해야 된다. 메멘토 모리는 항상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죽음을 생각하며 대비를 해야 된다. 이걸 방법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죽음을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잖아요. 사람은. 죽을 때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그 고통과 공포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죽음을 생각해서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이제 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니까 매일매일 하다 보면 단련도 좀 되고. 그렇죠. 그렇게 적응하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든 죽음을 우린 기다려보자. 죽음을 계획하면 그건 결국 자유를 계획한다. 그리고 죽음을 배우는 자는 굴종을 잊게 된다. 삶을 잃는 것이 힘들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 인생에서 힘들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도 안 힘들잖아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그 아저씨였나요? 나는 내일이 없어. 오늘밖에 없어. 이런 무서운 게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죽음을 길들이는 법을 알면 우리는 모든 억압과 예속에서 해방된다. 우리 뭐 다시 하는 말씀입니다만 니코스 카잔차키스. 네. 나는 그리스,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그러면 나는 자유가 되는 거죠. 죽음을 난 불멸을 원하지도 않고 또 죽음도 두렵지 않다. 그럼 난 자유가 된다. 뭐 이런 생각이죠. 자, 근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삶이 칙칙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리고 딱 한 번 일어난 일이잖아요. 한 번 일어나잖아요, 죽음은. 그리고 그것도 한 15분 정도다 이거죠. 자기가 볼 때는. 아니 그 짧은 순간에 끝날 일에 대해서 그토록 오랫동안 몇십 년간 두려워하니까 과연 오랜 일인가? 한 번 일어났는데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제 죽음의 관점이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니 죽음의 관점에서 보면 오래 사나 일찍 죽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죠. 죽음의 관점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삶을 보고 넌 참 오래 살았어, 넌 참 빨리 죽었어 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를 하는데 히파니스 강변에는 단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동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물 중에 아침 8시에 죽으면 청춘에 죽은 거고 오후 5시에 죽으면 노후에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토록 짧은 동안에 일을 가지고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 하면 다 웃지 않느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바로 마지막 내린 결론. 네. 오히려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은 대비할 수 없다. 길들일 수 없다. 홀로 찾아오도록 그냥 내버려 둬라. 결국은 예전에 그 농부들이 패스트가 돌고 전쟁 앞에서 그냥 체념하잖아요. 아유 생각 안 할래. 네. 그거를 경멸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바로 그 평범한 백성들의 무심함이야말로 참된 죽음을 대하는 지혜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농부들이 아유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자라는 것들이 기꺼이 독배를 받았던 소크라테스의 무심함하고 똑같이 고귀하다라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명한 말을 남기는 거죠. 네. 이거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지선 씨가 유명한 말 한번 읽어주십시오. 유명한 말이란 말이죠. 네. 우리는 죽을 것을 걱정하느라 제대로 살지 못하고 살 것을 걱정하느라 제대로 죽지 못한다. 죽음에 대한 걱정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삶에 대한 걱정은 우리에게 공포를 준다. 그런데 죽음은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런 해악도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15분간의 고통에는 특별한 교육이 필요치 않다.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는 죽음을 맞을 준비를 준비하는 것이다. 내 견해로는 죽음이 끝이긴 하나 그럼에도 목표는 아닌 것 같다. 인생의 끝이요, 극단이나 목적은 아닌 것이다. 인생은 그 자체로 목적이고 목표여야 한다. 굉장히 철학적이지만 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림이에요. 요 부분은 강사분들이 많이 쓰는 네. 것 같아요. 인생의 목적은 인생 자체입니다, 여러분. 네. 이러면서 이런 얘기도 많이 좀 써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젊어서 저게 가슴 깊이 안 와닿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내가 죽음에 대해서 더 사색하고 한다면 네. 저 말이 완전 뭔가 와닿아서 찐하게. 나중에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심각하게 고려하고 이런 적이 많지는 않군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네. 저는 자주 네. 생각합니다. 네. 왜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늘. 죽음에 대해서요? 그럼. 이렇게 죽음을 늘 생각하는 분들은 삶에 대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죠. 죽음을 생각해야지 삶은 이 현실 감각이 소중해지거든요. 내가 죽음을 생각할수록 네. 뭐였습니까? 죽음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가 언제든 죽을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럼 현재 시간에 이 현재 시간이 소중한 걸 알게 되니까 언제든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지금 뭐 돈이라든지 현재의 가치 이런 것들은 항상 거리를 두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영원히 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지금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고 지금 사회가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30평 아파트, 40평 아파트를 살아야 되고 주식을 돈이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걸 언제 생각하는데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이렇게 거리를 두게 되니까 삶에 대한 균형 감각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주식 엄청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그렇죠. 균형 감각 엄청나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 균형 감각으로 지금 47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떨어질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사람은 또 이제 이런 측면도 있고 네. 결국 우리가 예전에 프로이드가 에로스와 타나토스의 어떤 본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생의 본능이 있지만 또 죽음, 자기 파괴, 자기 처벌의 본능이 있거든요. 인간은 참 묘한 존재예요. 항상 자기를 우리가 건강이 좋다면 죽도 안 하잖아요. 적당한 게 없잖아요. 막 그냥 폭주, 질주, 폭음, 폭연 막 이런 거잖아요. 사람은 결국은 지금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죽음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그 우연성을 뭔가 달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데 내가 이 시간 아껴가지고 이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낭비하고 탕진해야 된다. 그럼 안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죽어버리면 안 억울하다 이거죠. 나 다 해봤으니까. 근데 그거 안 하고 나는 90세까지 100세까지 잘 살 거라고 매일매일 이제 금연도 하고 밥도 딱 삼시세끼 먹고 딱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팍 죽어버렸다?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렇게 위해서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지. 하고 싶은 건 하고 죽을 걸. 그래 자기 파괴와 자기 처벌, 자기 탕진의 욕망이 인간이 가지는 거는 바로 그런 죽음이 확실하다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내가 90세까지 사는 게 확실하다면 절대 사람은 탁탁탁 행동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죽어버리면 남은 사람들이 억울하다 그러잖아요. 저렇게 하고 갈 걸 왜 뭐 여행도 한번 못 가보고 돈도 못 쓰고 죽었냐 이러잖아요. 저 그러니까. 진짜 엄청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탕진해야겠어요. 오늘부터 탕진이다. 그러니까 균형 감각. 그러니까 균형 감각을 항상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한쪽 방향으로 안 되고 균형 감각이니까 지금 말씀드린 메멘토 모리도 하면서 갖고 갈 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삶을 잘 그렇죠. 영위하는 거죠. 뭘 그렇게 사고 싶은데 탕진하면? 저요? 네. 저 엄청 1kg 커피가 사고 싶다고요? 네, 1kg 커피. 여러분의 탕진잼마저도 1kg 커피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괜히 커피를 먹을 만큼만 사시나요? 왜 그러시죠? 이제는 나 혼자 살아도 커피 10kg씩 막 주문하는 거예요, 그냥. 일단 사고 보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아껴서 똥 되는 건. 커피로 차라리 똥 되는 게 낫지. 그래서 가족분들 그리고 뭐 친구분들에게 나눠주셔도 좋고 일단 사고 보는 겁니다.
네, 1kg 커피는요. 사는 재미예요, 사실. 저는 책도 그렇거든요. 네, 네. 책을 읽으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아. 그냥 꽂아 놓는 거예요, 사서. 아. 사는 행위 자체가 좋은 겁니다. 1kg 커피도 꼭 여러분 드시면 더 좋지만 책도 똑같습니다. 꼭 드시려고 사는 것만 아니다. 사놓고 그냥 딱 쟁여만 놔도 여러분의 마음이 푸근해지실 겁니다. 커피의 힘입니다. 1kg 커피의 힘입니다. The power of 1kg 커피. 1kg 커피의 힘 여러분 많이 느끼시고 싶으시죠?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거나 플레이 스토어, 구글 앱 스토어 구글은 앱 스토어가 아니죠. 애플 앱 스토어 그리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1kg 커피를 검색하시면 앱으로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막 탕진 이야기 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우주의 본질이 탕진이잖아요. 낭비고. 아 그래요? 태양 에너지가 우리 지금 계속 지구 만물하는데 맨날 탕진하잖아요, 그 자체로. 근데 그거 탕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가 우주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하긴 태양 에너지의 뭐 한 1억 분의 1이나 우리 지구가 쓸까요, 그죠? 완전 방사로 그냥 딱 내보내는 그 중에 아주 일부만 우리가 받아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탕진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하긴 태양은 진짜 탕진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인간 세상에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근본 논리가 탕진이거든요. 권력은 탕진돼야 되고 재산도 탕진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 사회가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권력을 계속 가진 사람이 권력을 아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계속 이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독재가 되고 우리가 못 살 거잖아요. 그럼 사회가 망할 거잖아요. 한번 뒤집어놔.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꾸 과시하려고 하고 탕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너는 권력자다라고 하는 동시에 이제 결국은 그 권력은 자꾸 소모되니까 교체가 되겠죠. 재산도 마찬가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똥똥 가지고만 있으면 이게 재산이 계속 불어나오고 안 될 텐데 재산 가진 사람이 막 돈을 제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돈이 탕진되니까 결국은 이 돈이 또 그 사람은 부는 또 사라지고 3대 못 가고 사라지고 또 탕진되고. 뭐 정박님이 만약에 알고 계신 걸 그냥 혼자만 알고 계셔봐요. 얼마나 네. 그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까? 다 탕진하시잖아. 지식을. 탕진 좀 해요 저희한테. 저요? 네. 진짜. 내가 할 게 뭐였어. 내가 뭘 탕진해. 진짜. 다 죽을 때 싸들고 가시려고. 내가 탕진할 건 사랑밖에 없어. 근데 탕진의 핵심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한테 해야 되거든요. 왜요? 그게 핵심이죠. 탕진하는 목적은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는 차별을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탕진을 하잖아요. 안 그러면 권력자는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할 때 막 권력 쓰고 돈 가진 사람도 너희들은 못 쓰지 난 쓸 거야 라고 해야지 쓸 맛이 나잖아요. 네. 정보 가진 사람도 너희들 이거 몰랐지 하면서 내가 알려줄 때 쓰는데 그걸 통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권력자는 권력을 빼앗기게 되고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재산이 빼앗기게 되고 정보 가진 사람은 정보가 혼자 독점이 아니라 다 공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가 유지가 되잖아요. 술집에서 골드멜 올려서 야, 네. 다 마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네. 그냥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냥 막 쏘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제 탕진이군요. 탕진의 핵심은 모르는 사람한테 기부를 하는 거죠. 아는 사람한테는 기부가 아니죠. 차별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저는 탕진할 수 없어요. 바꾸겠습니다. 저는 탕진할 수 없습니다. 네. 네. 자, 이 수상록 지금 몽테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500년 전, 뭐 400 몇십 년 전 사람인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 몽테뉴 같은 경우가 결국 이 수상록을 보면 근본적으로 그 당시가 아주 불확실한 시대였잖아요. 불확실의 시대. 자, 불확실한 시대에 세상 만사 모든 게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사람도 승마를 좋아했거든요. 말 타면 계속 흔들리잖아요. 네. 근데 흔들림의 균형을 잡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나도 나 자신인지를 모르겠다. 이럴 때 그러면 크세주라는 말이 나와요.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아는가? 크세주. 크세주에. 네, 나는 무엇을 아는가?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항상 내가 아는 것이 진짜 내가 아는 것인가라고 의심하는 태도. 회의주의 태도를 이제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회의주는 또 뭐예요? 회의주의, 회의하는 것들. 항상 의심하는 것들. 회의적이다. 회의적. 네, 회의적이다. 네, 네. 근데 크세주랑 비슷한 뭐 다른 말인 줄 알았어요. 크세주, 회의주, 뭐 입세주 뭐 이런. 술 광고는 없나?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절대라는 것들이 아니라 좀 상대적으로 관용을 하는 거죠. 내가 뭐 그렇게 많이 알겠냐. 그러니까 내가 뭐 그렇게 절대적이냐. 이 사람을 보고 박식한 무지라고 불러요. 아주 박식한 무지. 원초적 무지. 뭐 알기 싫다라는 그게 아니라 내가 온갖 걸 다 지식을 섭렵해 보니까 완전하게 안다는 거는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게 바로 박식한 무지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무지. 결국 내가 아는 유일한 사실은 내가 모른다는 것 그거 하나뿐이다. 요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결국
어떻게 보면 왜 이 시대에 필요하느냐. 이 시대가 얼마나 참 내일에 대한 공포, 내일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네네. 애도 못 낳고 여러 가지 있는데 딱 한마디예요. 그 마지막에 나오는 말들이 페스티나 렌테. 페스티나 렌테예요. 페스티나 렌테. 천천히 서두르자. 이 참 역설적이죠. 천천히 서두르자. 천천히 서두르자. 서두르자. 예.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인생의 맛에 앙뚜안 꽁파뇽이 그 아주 강조했던 수상동의 말인데 네. 이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이솝 우화 있지 않습니까? 이솝이 이런 말을 했다 이거죠. 이솝은 노예였잖아요. 네. 걸어다니며 오줌을 갈기는 주인을 보자 이솝은 이렇게 말했다. 이게 뭡니까? 이젠 뛰어다니면서 똥을 사야 하는 건가요? 걸어다니면서 아 급해.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 오줌을 누니까 뭐 이제 그러면 뛰어다니면서 똥을 사야 되겠네요. 하도 뭐 바쁘고 이러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빈둥대고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항상 급하다 하면서 시간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가는 시간을 누리자. 현재를 즐기자. 죽음에 대한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서두르지 말아라. 그래서 페스티나 렌테 천천히 서두르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날씨가 나쁘고 불편할 때면 나는 시간을 흘려보낸다. 날씨가 좋으면 시간을 흘려보내고 싶지 않아 다시 손을 내밀고 꼭 붙든다. 날씨가 나쁘면 달려야 하고 좋으면 다시 주저앉아야 한다. 살다가 힘들면 발걸음을 재촉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간의 기쁨을 만끽하자. 우리가 순간을 움켜쥐는 게 결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다. 네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천천히 서두르자. 참 역설적인 말인데 페스티나 렌테. 네. 이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인생은 네. 괴이하거나 특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질서가 있으면서도 기적이나 후황된 것을 바라지 않는 아주 인간적인 삶이 가장 보편적인 인생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남의 처지를 탐하고 자신의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밖으로 모든 게 알려져 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삶이건 우리가 이제 주어진 그대로를 좀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참 솔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우리가 제일 위험한 사람이 자아도취, 나르시시스트거든요. 네. 남들 인정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자기는 남을 모르겠고 일단 나를 위해서 나가 어떻게 살 건가.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살아보니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경험은 자기가 자기 힘을 이해하는 게 가장 큰 경험이다. 외부에서 말하는 지위나 혈통이나 재산 이런 게 아니라 네. 너만의 개성을 가지고 너가 너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너는 고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나 국가, 관습, 종교 이런 데 얽매여 갖고 너 자신을 찾지는 못하는데 가능한 한 많이 즐겨라. 네. 근데 즐기되 거기에 자기 자신을 빼앗기면 안 된다. 돈을 원하고 물건을 원하더라도 그걸 빼앗기지는 말아라. 그래서 참 이 몽테뉴 수상동을 뭐 저도 완전 다 읽어볼 수 없고 부분 읽어봤는데 네. 왜 니체가 좋아하고 후세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현재도 좋아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위선이 없는 상쾌한 인격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 이거죠. 아, 상쾌한 인격, 아주 인격이 상쾌해요. 네. 냄새가 지저분하지가 않아요. 이런 좋은 말 써놓고 나쁜 짓 했겠지 이게 없어요. 자기는 페스트 올 때 나 시장이지만 도망쳤어. 내 몸이 우선이야. 나 사실 성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나 사실 그 로마 가서 참 고급 매칭도 했어. 네. 솔직하게 자기가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나야. 라고 이제 보면서 자기 자신도 나도 난같이 어리석은 사람이야. 라고 네. 보니까 몽테뉴를 읽는 게 결국은 우리 자신을 읽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괜찮은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물론 이제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져야 또 그런 사회가 되는 거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굉장히 또 욕을 먹는 상황이 되고 이러면 솔직해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물론 뭐 그래서 몽테뉴도 이 책을 내고 처음에는 인기를 얻었다가 결국 그 한 50년 정도 지나가지고 종교 전쟁, 베스트팔렌 전쟁 때문에 금수가 돼버렸어요. 가톨릭 교회에서. 약간 종교에 대한 무신론적인 냄새를. 그래서 뭐 한 19세기 와서 이제 다시 또 풀려고 했습니다만. 네. 어떻든 참 뭐 이 책의 운명은 여전히 현재성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지금 우리를 위로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솔직합니다, 진짜 말씀드리면. 자, 우리 수현 씨는 매불쇼 또 출연하시지만 또 일당백에서 오늘 또 큰 매력을 또 느끼신 것 같아요. 약간 설렜습니다. 설렜어요. 몽테뉴한테. 네, 몽테뉴에게 설레고 말았어요.
아, 500년 전 사람인데 이렇게 또 설렐 수 있군요. 매력 있네요. 네. 아니, 예전에 어떤 시인은 그 누굽니까 몇천 년 전에 여왕을 사모해가지고 그 여왕이 맨 끈이라고 추정된 끈에다 자기 목을 매서 죽기도 했죠. 자살. 몇천 년 전 사람을 사모해가지고. 이건 약간 조금 무섭네요. 네네네. 하여튼 오늘 몽테뉴에게 푹 빠져버린 지선씨를 보니까 저도 아주 마음이 뿌듯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몽테뉴의 수상록 네. 저희 일당백에서 한번 또 다뤄드렸고요. 또 여러분이 읽고 싶으신 책 혹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책 있으면 저희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같이 고려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혹시 플로로 듣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곡 하나씩 또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시대 홍경민 흔들리는 우정 가겠습니다. 심플하게 너무 단순합니다. 저는 아까 이 몽테뉴의 질문이 나는 무엇을 알고 네. 있는가? 끝세죠.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우나의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네. 너 나한테 세상이 왜 이래? 자, 테스 형 한번 가고요. 네. 저는 뭐 결국 그러면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네. 캐세라세라. 캐세라세라. 뭐든지 네. 되겠지 뭐.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네. 캐세라세라. 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테스 형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선곡은 뭐 또 다시 젠들에게 맡기기로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책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주변에 친구분들 또 부모님 자식분들에게도 한 번씩 추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